2천만 원 지금 순수익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너 지금 이렇게 몇 개 운영하고 있어? 서울 제주 앞에서 7개 운영. 그럼 하루에 여기 쓰는 시간 얼마나 돼? 10분, 15분? 야, 씨. 주택담보대출 받았거든요. 대출 이자가 월에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왔어요. 왜 그밖에 안 넣었어? 4천만 원을 0.7%로 빌렸어요. 야, 미친놈이네. 지금 에어비앤비 지금 아, 다 네. 정지시켰잖아. 맞아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직 차려하지 마. 술 먹여야 돼, 좀. 오면서 무슨 생각했어? 야, 형님한테 도움이 이제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크게 도움되지. 뭔 소리예요? 제가 뭔가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다라기보다 제가 이 시내에서 계속 같은 이제 사업을 해오면서 맨 땅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피도 철철 흘리고 경험한 시행착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너무 좋다. 아, 형준이도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 그 네. 덕이 다 자기한테 돌아올 거야. 네네, 그런 거 다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다, 얘 얘기. 그러니까 나는 조금 볼륨이 커서 리스크를 좀 행동했는데 재밌었고, 얘는 그냥 임차로 숙박업으로 해서 적은 돈으로도 없이 시작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이 과정이 졸라 재밌어.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할 테니까 걸을 거 알아서 걸러주시리라 믿고 그냥 편하게 다 얘기해볼게요. 알았어. 너 한 방에 훅 가게 이렇게 안 할게. 너도 알지? 그럼요. 너도 노동소득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숙박업으로 뛰어들었잖아. 네. 너 현대자동차에 붙었었잖아. 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그냥 직장생 했으면 네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 허덕이고 그럼. 뭔가 그 다음 것을 계속 찾았을 것 또 같긴 해요. 뛰쳐나왔을 거야. 네네. 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얘기 잠깐 해줘. 너가 지금 나이가 31지. 네. 너무 놀라운 게 너가 23살 땐가 시작했나? 그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알바로 시작한 건 대학생 때부터 했어요. 동대문 서울달빛 게스트하우스라고 이제 조금이라도 월세 좀 아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 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죠. 제가 여기 열심히 상주하면서 잘 관리할 테니까 저한테 이제 옥탑 하나만 내주시면 제가 잘 한번 해보겠다, 잘 가꿔보겠다. 네. 얼마에서 한다고 월세? 거기가 이제 실제로 50만 원, 5평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침대는 또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방은 좁은데 침대는 킹 사이즈였나? 그래가지고 진짜 침대에서 밥 먹고 과제하고 경기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랑 지금은 이제 와이프죠. 제주도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자친구 생일 기념으로. 몇 살이야 이때가? 26살. 이제 갔는데 이제 그냥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툭 뱉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이런 거를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집이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좋은 남자친구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당근마켓에서 이제 집 시세가 얼마인지 그냥 봤는데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예요. 월세 5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 5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고 있던 금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50만 원인데 나 지금 서울 가면 변기뷰에 4평 남짓한 공간에서 사는데 이 돈으로 제주도 오면은 마당만 100평이 넘는 안채 바깥에 심지어 2채예요 집이. 물론 근데 5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충분히 가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그냥 그걸 매물 본 당일날 계약금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 왔고 2채가 있으니까 한 채를 제가 살면서 하고 한 채를 제가 숙소로 만들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나름 경력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고객 응대 다 하고 객실 청소 다 하고 다 하니까 나름 이게 되게 저한테는 쉬워 보였어요. 어렵지 않게 느껴지긴 했어요. 고비였던 게 뭐냐면 이 집을 이제 고치려니까 한 2천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고치는데 돈이 연세보다 더 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4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올해 초에 거기를 이제 권리금 받고 넘겼어요. 임대인분이 정확히 이제 연세를 2배를 올리셨어요. 보증금은 훨씬 더 올리시고. 야, 이 건물주도 지금 윈윈한 거네. 그렇죠. 궁금한 거. 월에 50만 원짜리가 그거 고치고 나서 얼마 번 거야? 순수익으로 한 300~400 정도 남겼어요. 이야, 50만 원 내고 300만 원 남는 거야. 숙박업을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마진율이 되게 높아요. 빠질 게 진짜 많지 않거든요. 뭐 그래봤자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 요 정도가 전부여서 마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뭐 화려하게 뭐 나같이 6년만 열채 건물지 막 이런 거 뭐 어디서 뭐 몇백억 누가 500억 벌었네 막 그런 거보다 너 월에 50만 원 월세 낸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너무 현실적인 얘기잖아. 내가 왜 여기서 술토크하고 너한테 하자고 한지 이제 알겠지? 그러면 궁금한 게 4년 동안 거기서 권리금까지 얼마 벌고 나온 거야 결국은? 이제 뭐 한 2억 정도 번 것 같은데요? 그 집은?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라고야. 무자본으로 해버렸어. 월 50만 원짜리 그거
4년 계약해갖고 권리금까지 해서 2억 넘게 벌어버렸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집으로 이런 수익도 벌긴 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이 숙소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릴스도 만들고 그러면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업체들이랑 이제 제휴 협업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가구 협찬이라던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협찬이라던가 이렇게 되면서 초기 비용을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었거든요. 진짜 똑똑하다. 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 이외의 부가 수익도 되게 그 정도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협찬 주시는 브랜드도 계시고 흔히 아는 뭐 오늘의 집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대형 브랜드들이랑도 협업도 진행하고 한 번은 이제 대형 여행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숙소를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연도 1년을 그분 제 세입자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제 뭐 집도 꾸미고 뭐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하나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뭐 30만에 50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의가 뭐 많이 올 때는 하루에 막 30개도 문의가 왔어. 예약 문의가. 네, 하루에 하나 오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되게 부가가치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서 사실 그 집으로 제가 돈도 얻었지만 그 외에 얻은 것들이 더 많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가가치도 2억이 됐지만 네. 짜겠어 먹어야 아, 네. 먹어야 그러지 않겠냐. 형이랑 먹은 뒤 네가 그럼 쓰겠냐? 그러면 안 된다. 형님 은근히 술 강요하시네요. 아 얘가 술을 먹어야 노하우가 나오더라고. 나 궁금해. 또 돈 벌었다는 이야기 좀. 그래서 제가 이게 되네라는 건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쪽으로 내가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같은 해 이제 10월에 단독주택을 매수를 바로 해요. 야, 이제 네가 파일럿을 띄워서 검증이 딱 되니까 이제 월세도 이거다. 아까운 거죠. 어떻게든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생애 최초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단독주택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를 했고 금액은 이제 2억 6,700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았거든요. 받고 제가 가진 돈 일부 더해서 하니까 대출 이자가 월에 한 30만 원 내외 정도 나왔어요. 왜 그밖에 안 났어? 생애 최초여서 하고.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그때 7천 정도 제 현금 들어갔고 한 2억 좀 안 되게 대출 받았으니까 거기에 알아보니까 농어촌 지능 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와. 네, 그게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서 뭐 숙박업뿐만 아니라 뭐 농업인 아니면 어업인 이런 분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정부 지원금이라고 맞아, 보시는데 있어. 제가 실제로 이제 4천만 원을 0.7%로 빌렸어요. 야 미친놈이네. 야 0.7% 금리 들어나 네. 봤냐? 네. 여러분 빨리 술 갖고 와요. 술 먹고 빨리 이야기. 그만큼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주택 매수한 것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매출 한 8, 900 이상 나왔고 순수입은 한 700 정도 그러니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난 너무 웃긴 게 우리는 매출 막 8, 9천 보잖아. 얘네들은 8, 900이어도 네, 거의 다 남는 돈이야. 맞아요. 실제로 뭐 이제 나갈 돈이 공과금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돈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돌이켜보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번째 단독주택 매수를 했다고 하고 이것도 된다라는 걸 또 느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할 명분이 생긴 거죠. 아 이거 지금 더 확장해도 되겠다. 확장 더 네. 뭐했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만들어서 이제 1억대 단독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거기가 1억 6,500짜리였거든요. 제주도 구좌 쪽이고 이제 오션뷰. 제가 2천만 원 정도 리모델링 들여서 다 자동화했을 때 한 200 이상, 250 정도 네, 남기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서 그리고 타운하우스 단지였거든요. 거기 또 옆집을 제가 또 매수를 했어요. 되는 걸 아니까 제가 스스로 막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네,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계속 올해 계속 따박따박 지금 돈 나오는구나. 네,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살기 숙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데 사실 에너지가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뭐 청소도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니까 자동화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래 월에 지금 너가 2천만 원 지금 순수익 하고 있잖아. 그 정도. 네. 그 안에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구나. 네네네. 돈 버는 것들. 네네. 그 다음에 강남역. 들어온 거. 강남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사실 뭐 강남역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둘째가 이제 임신이 된 사실을 알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육지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 혼자서 애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둘째까지 생기니까 도저히 제주도에서는 이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가야겠다. 친정이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도 해봐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매물들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당근마켓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처음 한 게 보증금 1,000에 월세 80. 거기 꾸미는데 한
한 200~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 노하우인데 인허가 받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귀찮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계약한 날 동시에 인허가 서류 접수를 같이 했어요. 집이 꾸며지고 나서 인허가를 받고 에어비앤비에 등록한다가 일반적인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내가 공간을 꾸미는데 시간이 들고 인허가 되는데 최소 3주 걸리고 한두 달의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약서에 계약을 하고 동시에 이제 인허가 하고 동시에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계약서 작성하고 5일 만에 그냥 완성을 시켜버렸거든요. 와.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달, 두 달 정도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노하우거든. 최소 이제 한 3, 4, 500만 원 정도의 저는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네. 장사를 하면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한 달이라도 맞아요. 빨리 하면 다 그 돈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사실 숙소 꾸밀 때 이런 분들 많이 질문하시죠. 저는 뭐 인테리어 감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꾸미는 법 모르는데. 근데 사실 돈만 쓰면은 누가 예쁘게 못 꾸미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의 돈을 쓰면서 객단가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매뉴얼화된 템플릿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이제 하나하나 해가니까 더 뭔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남역을 오픈을 했고 지금은 거기가 월 매출이 한 250에서 300 사이 나오고 월세 빼고 공간 빼고 청소 매니저님까지 세팅이 됐거든요. 순수익이 한 150 내외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250 나오고 월세 80 관리비 5 빼면은 그리고 공과금이 사실 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반지하 매물이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가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쓴다고 호스트로 컨펌 받은 거야, 건물주가? 그렇죠. 그게 필수예요. 야, 건물주들은 그거 싫어하지 않냐? 처음에는 싫어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난 싫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해줄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보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더 내가 높여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역 부근에 제가 또 한 두 달 만에 또 계약을 해요. 왜냐면 또 된다는 걸 아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대동을 어떻게 봤냐면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아했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어떻게든 만나고자 저는 노력을 했어요. 일단 만나면 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가 그 당시 상태가 완전 철거된 상태였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완전 그냥 철거가 된 반지하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이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제가 제 사비로 고치겠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거를 세팅해야 월세 임차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이 공간 꾸미겠다. 대신에 임대료를 1년만 무상으로 해달라. 그래서 고민 끝에 그게 됐어요. 서로 윈윈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첫 달 매출이 360만 원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은 사실 1년 동안 임대료가 없으니까 그런 360이 그대로죠. 그냥 그 방 하나로만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연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제가 계약한 게 다가구 건물이었거든요. 한 분이 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생각했죠. 여기 세대가 세보니까 8세대가 있는데 남는 세대 있으면 내가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있으면 저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도블럭이 계속 그 뒤집어져 있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거기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를 시멘트로 이제 같이 덮어드렸거든요. 할 때 같이 해드리면 좋잖아요. 이런 공용 공간도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사진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는 방 있으면 계약 만료될 때 연락 주겠다. 이야.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대박이네. 거에 전형적인 뭐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정성이랑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너만 보고 했지 내가 누구를 보고 계약을 하냐. 근데 이게 완전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집이 이제 예쁘게 꾸며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공용시설까지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임대인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야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네. 건물주인데 너 같은 그렇죠. 임차인 네. 오면 나도 할 것 같아. 내가 네. 뭐 손해보는 거 아니면. 야, 너무 재밌는데, 형준아. 네. 그럼 너 지금 이렇게 몇 개 네. 운영하고 있어? 지금 서울 제주 앞에서 7개 운영하고 7개. 네. 너무 빡세지 않냐? 빡세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육아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계형으로 무조건 자동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은 사실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죠. 아, 진짜? 야, 7개 운영하면 얼마나 시간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숙소라는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체크인 준비, 이제 청소죠. 그리고 고객 응대 부분.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라던가 서울 모두 지금 다 청소 매니저님, 이제 직원분들이 계셔서 되는데 이제 고객 응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직접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응답 메시지 이런 AI 툴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직접 대면 안 해도 돼? 아, 대면 안 하죠. 대면 안 하고 메시지도 사실 거의 안 하죠. 네, 진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저는 사실 연락 너무 안 좋은데? 그럼 하루에 여기 쓰는 시간 얼마야 돼?
네. 하루에 뭐 보수적으로 10분, 15분? 야, 씨. 와. 퇴사하면 안 된다. 너 돈 때리고 차고 다니거든. 아, 그래요? 가실 때 명함 주시면 꺼지라고. 뒤진다. 하지 마. 야, 형준아, 쟤 안 돼. 알겠습니다. 하지 마. 괜찮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고객 응대 부분 같은 경우는 예약 확정이 됐을 때 메시지, 체크인 전날 메시지, 그리고 체크아웃 메시지 요 세 개가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자동화로 다 세팅해 놔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정해진 메시지 발송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스트가 여기서 물어볼 것 같은 질문들 있잖아요. 저는 그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와이파이 비밀번호라던가 쓰레기 처리 방법이라던가 요거까지도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놔서 그 워딩, 그 키워드, 와이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또 답장이 되게끔 세팅이 돼서 예상 질문까지 답장이 미리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막 굳이 연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가끔씩 이제 영어 공부 한번 하고 싶을 때 외국인 게스트가 이제 오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서 해보는 거 와. 아니,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안 하죠. 자기 자아 실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청소 같은 경우는 단가도 단가인데 일단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도보거리로 숙소에 다 위치하신 분들이 다 청소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러니까 가끔씩 뭐 수건이 부족해요, 아니면 뭐 물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이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자동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숙소에 사실 관여하는 거는 진짜 없죠. 네. 너무 재밌다. 네. 아니, 숙박업에 이 매력이 있어. 우리 외식업에 노동 강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형이 이제 너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들은 너무 많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형준이 오라고 한 건데 너무 재밌다. 에어비앤비가 지금 이런 게 너무 리스크가 많지 않냐? 끝물이지 않냐? 사실 이 얘기는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에어비앤비 맨 처음 시작할 뭐 6년 전에도 그때도 사실 끝물이지 않냐라는 말은 똑같이 듣긴 했거든요. 형도 지금 숙박업에 진출하려고 되게 궁금해. 아, 네네. 관심이 많아. 근데 너가 시작했을 때는 수요도 있지만 공급자가 없었잖아. 지금은 근데 너도 나도 이제 그러면 이제 갑자기 공급자가 많아졌어. 어떠냐고. 그래서 끝물이 아니냐고. 저는 끝물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주도 사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제주도가 굉장히 황금기였거든요. 그래, 숙박업이. 맞아. 올리면 그냥 예약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근데도 망한 놈이 있지. 맞아요. 그때도 진짜 망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진짜로. 그래. 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그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주도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한창 돌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숙소 매물이 또 올라오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매물들이 이제 올라와요. 제가 실제로 그 권리금이 낮게 올라온 거를 가져옵니다. 한 달 만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디테일만 잡아주고 예약률 좀 올려놓고 권리금을 이제 1,000만 원 붙여서 다시 팔았어요. 이야, 형이 질문 잘못했어, 형준아. 끝물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지. 호황기면 다 성공해? 그때도 다 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있었죠. 네. 괜찮아, 형준아? 아, 네, 좋습니다. 저는 뭐 형도 너무 재밌다. 궁금한 게 네. 지금 에어비앤비 네. 불법에서 10월 달부터 지금 다 네네. 정지시켰잖아. 맞아요. 그거 좀 이야기 좀 해줘. 사실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가 사실 사업자 없이도 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한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사업자 없이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어요. 이제 현 시점 올해 10월 이후로 이제 사업자 없이 운영되는 숙소들, 이제 오피스텔 이제 불법 에어비앤비죠. 그런 숙소들이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불법 숙소 퇴출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사실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그냥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기회네? 그렇죠. 오히려 저는 기회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그동안 불법적으로 해왔다면 이게 악재긴 하지만 네, 저는 뭐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더 도전하기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 내기, 호스트 하기 어려워? 네. 원래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집들은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진짜 한 2주 전에 공지가 났거든요. 완전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이 새끼들- 연식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 받는 것도 진입장 벽이 많이 낮아졌죠.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업자 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쟁력을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잘 잡고 어떻게 뾰족하게 타겟을 잡는지가 더 중요해진 거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오래된 한옥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이제 프리미엄 받을 수 있잖아.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죠. 그럼. 에어비앤비를 초기에 네. 이제 관심 갖고 이제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주의해야 될 점.
중요한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공간을 꾸밀 때 예쁘게 만드는 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치.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아 이거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공간이다 보니까 아 이거 가구 조금만 더 좋은 거 하면 더 예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매우.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오래 걸리지. 분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수익률 구조를 반드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집으로 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관리비해서 공과금 얼마 예상하고 기대 수익률 예상해서 내가 초기 비용 수익 기간이 4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계산이 없이 좋은 가구 놓고 뭐 좋은 것들 막 다 넣다 보면 이거 그냥 자기 만족하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고 맞아요. 우리도 건물을 할 때 수지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 네. 잘 짜줘야 하거든 이거를. 맞아요. 그래야 내가 1년 안에 회수하겠다, 2년 안에 회수하겠다. 맞아요. 그게 정확히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작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특약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어차피 예쁘게 꾸밀 거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예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분이랑 얘기를 해서 원상복구 의무 조항 없음을 특약에 항상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명을 교체하든 문고리를 교체하든 부담 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 더 비싼 걸로 바꿔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계약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이거 다 원상복구 해놓으세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이렇게 물고 가시는 분들 말 계시더라고요. 잘했다. 계약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원상복구로 진짜 5천만 원까지 내본 적 있어. 사실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뭐 무료 라이브 하면은 뭐 그런 얘기 살짝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해줘. 너 혼자가 돈 벌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형준아 일정 봐봐 그러면. 볼게요. 네. 11월 20일 2주. 22일이요? 그 아기 영유아 검진이 있어갖고 제가 좋은 아빠네. 잘 챙겨라. 그럼 24일은 어때? 24일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저녁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전 10시 어때? 오전 10시 좋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어린이집 입시 설명이 있어서 오케이. 오전 좋아. 너무 기대된다. 얘도 잘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잘 됐으면 좋겠어. 다 같이는 모르겠고 우리 구독자만큼. 네. 좋습니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네네. 고마워 형준아. 시간내서. 수고하셨습니다. 케이크 맛있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저 진짜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영암 주시면 그럼 제가 명함은 드릴 테니까 네. 일단 뭐 연락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